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현,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속 뒤 첫 소환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었는데요. 피의 사실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특검보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 2시에 첫 구속 뒤 조사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고요. 실제 조사 시간은 한 2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사실 이번 특검 조사 이전까지 제대로 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게 작년 7월에 소위 말하는 출장 황제 조사를 받았다고 한 조사에서도 사실은 불기소 처분을 예정하고 한 조사였기 때문에 이 혐의 사실과 관련돼서 압박을 받거나 할 거 없이 본인의 진술 그대로, 그러니까 관여되지 않았다는 진술 그대로 했고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식의 진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술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을 이제야 인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후 공판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장 심사 과정에서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부분이 어떤 구속의 결정타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부 진술을 하긴 했지만 혐의 사실보다는 소회에 가까웠다. 오늘 특검은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출석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과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출석 자체는 이제 의무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석에 따른 그 진술 여부는 거부권 행사한 부분인데 아마 혐의에 따라 달리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선수재, 귀중품 같은 경우에 그 먹거리 등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받은 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자수서를 통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받았는지 여부 또는 왜 받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명이 없게 되면 더 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지금은 알선수재지만 아마 특검이 노리는 것은 뇌물의 공범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형량 자체가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선수재는 사실은 이제 금액에 불구하고 5년 이하지만 나머지는 3년 이상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겠지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속변수예요.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돼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나 여부와 상관돼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진술 여부나 가능성, 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선수재와 뇌물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 목걸이 말고도 당시 함께 착용했던 브로치와 귀걸이도 줬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엔 유독 명품이 많이 등장합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에 논란이 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2022년 3월에 김건희 씨에게 줬다고 밝힌 반클리프 아펠사의 목걸이, 당시 판매가는 약 6천만 원대고요. 티파니 브로치와 그라프 목걸이는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역시 서희건설 측에서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4월에는 통일교 측이 영부인에게 전해주라며 8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고 7월에는 1,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도 추가로 건넸다고 합니다. 다만 전 씨는 이 명품들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또 최근에는 5,400만 원짜리 시계의 상자와 보증서가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2022년 9월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구매자로는 사업가 서모 씨가 특정됐는데요. 다만 시계줄은 이 사진과 다른 검정색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특검 판단대로라면 기업인에게 은밀하게 받은 고가의 장신구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이 국내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는 순방 장소에 착용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과감했다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요. 참 납득할 수 없는 처사죠. 이게 나중에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적 인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이 대통령 영부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한 이후에는 검사의 배우자 또 검찰총장의 배우자로 사실상 공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사업자라든가 사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런 뭐 금품, 명품을 비롯해서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모를 리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당연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게 권력에 상응하는 일종의 권리처럼 간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명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과연 이게 끝일까? 특검의 수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다른 사건들에 수많은 기업들이 관련돼 있고 또 지금 수사에 착수한 이 관저 이전 관련된 수사 부분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또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를 할 때에도 여러 기업의 후원 문제도 있었고요. 이 기업들과는 과연 뭐 문제없는 거래를 했을 것이냐. 결국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 허탈하고 또 화도 많이 나고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반성의 모습들 보이지 않는 것이 이후에 이 재판 과정에서 양형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고 뭐 상응하는 법적 판단을 받겠지만 적어도 국민에게 겸허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서희건설 측에서 왜 갑자기 자수를 했을까?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알선수재를 노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준 사람의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뇌물죄보다는 알선수재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알선수재 뇌물은 이제 받은 사람에 적용되는 법조항이고 준 사람은 저희가 뇌물 공여라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액수에 상관없이 또는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높아지질 않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하려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법률상 감경 사유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자수예요. 자수를 하게 되면 법률상 2분의 1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뭔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든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권유했든 어쨌든 뇌물 공여자 입장에서 보면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싶은 거죠. 예. 검찰 자체가 법률상 감경이 있는 경우에만 사실은 집행유예 구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률적인 환경을 염두에 둔 자수서 제출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수서 제출이 너무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예. 내가 이 물건을 누구한테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준 목적까지 써 있단 말이죠. 실제 본인의 사위를 뭐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예. 이렇게까지 적는 경우는 뭔가 본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 개인적으로. 근데 실제로 뭐 서희건설 맞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네. 조사 과정에서 추궁해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지 내가 스스로 어떤 그 서면을 쓰면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도 했고요. 그다음에 국고 조찬기도에 나오라고 이렇게 부탁도 네. 했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거는 몇 수차례 걸쳐서 통상의 경우는 수사 주체하고 이 의사 연락을 해가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저렇게 어떤 요건을 딱 갖춰가지고 특정 범죄 요건의 구성 요건에 들어맞는 형식의 이런 자수서 제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 이제 명품 관련돼서 저희가 좀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당시 회장인지 대표인지로부터 아주 고가의 삐아제라는 네. 개당 1억짜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상당히 국민이 황당해한 적이 있잖아요. 그 수사까지 진행되다가 이제 수사가 중단됐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 시각에서 볼 때 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특정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해서 처벌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권력을 맡긴 분과 그 배우자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또 발생했다는 부분 네. 상당히 당황스럽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예, 지나치게 상세한 자수서가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서희건설이 줬다고 자수한 나토 3종 세트 살펴봤고요. 시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김건희 씨 대신 사다 줬다고 주장한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 대금 3천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래 명품에 관심조차 없던 김건희 씨가 명품을 좋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명품 같은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명품의 이름도 잘 몰랐어요. 뭐 해외 순방 다니고 애프터 파티 가고 이러면서부터 눈을 떴다 그 말씀이에요? 아유, 나한테 조언을 요구했어요. 줬다니까 이렇게 뭉치로 그냥 줬다니까요. 5만 원권. 예예예. 어쨌든 선생님이 돈을 3천 정도는 못 받으셨으니까 선생님 중에 3천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소원이 있으시면 끝까지 못 받으시니까. 그렇죠. 관계가 아니라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줄 상황이 다 왔는데도 안 주는데 기자님은 달라고 쫓아가면 니꺼 어떡합니까? 아, 그거 없어도 살아야죠. 나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나온 다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500 주면서 나머지 3천은 최은순 씨, 우리 엄마 감옥에서 나오면 주겠다. 그때 엄마 돈 많으니까 이걸 내가 창작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도 안 줬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사업가 서모 씨는 김건희 씨가 명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정상 만찬의 애프터 파티에 다른 영부인들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자기도 장신구를 좀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명품을 싫어했다고 하네요. 글쎄요, 그 말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서모 씨 본인이 그냥 그 상황에서 인식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침없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뭐 저게 사실에 기반한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냥 김건희 여사를 봤을 때 어떤 느낌 정도의 얘기인 거고 그리고 저분이 지금 거침없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시계 명품 시계를 대리 구매를 한 것을 넘어서 실제 대통령실의 로봇 경호견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대리 구매를 하고 그 대금을 못 받은 일종의 피해자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런 방식으로 김건희 씨가 했던 모습들 그리고 명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를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은 어떤 대가성 거래를 한다거나 범죄 사실과 관련돼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특검은 아마 저분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리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거래가 있었다고 하고 그러면 대리구매를 한 후에 실제 대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했는데 아무 조치 없이 있었다는 것도 선뜻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데다가 자신은 그건 안 받아도 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에 와서야 하는 얘기겠죠. 돈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적어도 그게 로봇견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겠습니까? 그게 결국엔 손해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이지 대통령실의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제 특혜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 명품 시계 거래에 관여됐다는 것만으로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아마 이제 본인은 저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 말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더 신중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렇게 발언한 내용들이 자칫하면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경우가 사실 여러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저런 언론 노출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계값 3,5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받았고 3천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당시에 김건희 씨가 모친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제 풀려나게 되면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엄마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분이 저런 복장으로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본인은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수사를 대비하고 수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실제 이게 내가 아예 구입해서 줬거나 시계 대금을 안 받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받기로 했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제공했던 것이 아니고 그 값은 다 치르고 줬는데 아직 내가 그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대금을.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뭔가 그 이익을 준 게 없어요. 저분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본인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 내가 그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갔다가 손해봤다는 취지는 로프케 사업이 망했다고 지금 강조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은 그것을 노리고 어떤 이 편의를 봐준 게 아니고 그것과는 별개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뭐 대가성 여부, 그다음에 이익 제공 여부에 대해서 돌려서 말한 거라서 저는 특검 들으라 이렇게 한 얘기인 좀 약간 고도의 지능적인 플레이가 아닌가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집사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집사 김혜성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구속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내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는데요. 내일 구속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 두 분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이제 긴급 체포가 됐고요. 오늘 구속영장에 청구가 됐는데 지금 본인은 나 집사 역할 하지 않았다. 김건희 씨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일단 부인을 하겠죠. 그런데 그걸 명칭을 집사로 부르든 뭐로 부르든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사실 김건희 씨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건 이미 사실로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사로서의 역할이란 뭐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대표적으로 잔고장명 위조, 그러니까 뭐 가족 관계도 아닌 타인을 위해서 그런 범죄를 자청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건 이 관계를 이용해서 본인도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가져왔던 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IMS 모빌리티 에 대한 이 수상한 이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실제 범죄 혐의 사실은 지금 아마 기업 관련 횡령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2023년에 이 수상한 투자와 관련돼서 범죄 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건희 씨 일가의 관련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특검은 지금은 이 횡령죄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관여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것이고, 특히 IMS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누적 적자 400억이 넘는 기업에 주요 이 어떤 대기업들이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도 아마 특검은 김혜성 씨의 저런 정도의 부인 발언을 그대로 믿지 않고 아마 상당한 수사를 진행시켰을 것으로 봅니다. 예, 최은순 씨 잔고 위조에 관여했다는 게 천추의 한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김혜성 씨 집사였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김건희 씨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김건희 씨와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대질신문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듯 집사는 뭐 주관적이거나 이거 사회적 평가니까 법률 평가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영장 청구 사실과 같이 횡령 금액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가 수사의 최종 목적이겠죠. 예컨대 46억 원에 본인이 참여로 갖고 있던 주식을 회사가 아까 IMS 모빌리티가 사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주식 대금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90여억 원을 용역대금으로 IMS 모빌리티가 투자금 180억 원을 받아서 92억 원이 용역대금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용역대금이 적정한지, 아마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했겠죠. 이 대금의 최종 목적지,
이게 아마 이제 특검이 원하는 수사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혜성 씨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자정에 출소하는 조국 전 대표를 맞이하기 위해 혁신당 지도부는 남부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 들어보시죠. 세대 맞을 행동을 했다고 치면은 이미 30대는 맞았다고 보는 거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는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치검찰에 의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를 당한 것에 대한 측은지심, 동정심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이번 사면으로서 측은지심은 해소가 되고 개인적인 또 애잔함이나 또 어떤 지지의 필요성 이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20몇 명의 정치인들을 첫 번째 사면에서 대거 사면한다? 이거는 국민들 눈치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 난장판이죠.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오만한 겁니다. 아, 내 마음대로 해도 권력 휘두르고 정치인 사면 막 해주고 해도 견제할 만한 세력도 없어. 국민들을 거의 뭐 협박하다시피 오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겉으로는 국민이 저를 임명합니다. 저는 뭐 국민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뭐 약간 무슨 임명받는 코스프레 쇼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가증스럽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상한 쇼 같은 거 하는 거에 가서 뭐 들러리 서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3대 맞을 것을 30대를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이번에 나와서 예전 같은 인기를 누리기는 힘들 거다 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일면 타당한 분석이죠. 그러니까 자녀 입시와 관련돼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정경심 교수 역시 4년형을 받았지만 실제 이 수사가 최초 시작된 것은 소위 말하는 조국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에서 시작이 돼서 온갖 이권 관련돼서 이 조국 일가가 개입됐다는 수사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웅동학원이라든가 조국 일가의 수사를 그야말로 탈탈 털듯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최성해 총장이 등장하면서 표창장 위조로 사건이 간 거죠. 그리고 청문회 당일날 그 청문회장에서 당시의 야당 의원들이 정경심 교수의 기소 여부와 이 법무부 장관 사퇴 여부를 결부시켜 하는 발언을 한 직후에 그날 바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사정에서 보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일가가 과도한 수사와 너무 가혹한 법적 판단을 받았고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도 국민적 비난 또한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이 사면에 또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요. 이제 나와서 이후 정치 활동을 복귀했을 때 과연 이제 작년 4월 총선과 같은 24.5%의 지지를 받는 야당으로서 설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뭐 아직은 모르죠.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갈 경우에 이제 경쟁 관계인 것은 분명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보궐선거나 이런 과정에서 특히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 지역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견제하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묘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출소 가장 하고 싶은 걸로 이걸 꼽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사면이 확정되고 첫 SNS 글에서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갇힌 건 불행이지만 독서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라며 출소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뜨거운 목욕이라고 적었습니다. 딸 조민 씨는 비가 와도 마음은 맑음이라는 글과 함께 수영장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교수를 내정한 걸 두고 조국 자녀의 대변자에게 장관급 자리를 선사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차 교수가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길을 쓰고 조민 방탄에 열중하다가 직무유기로 고발당했고 부산교육감에 출마해서는 조민의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성문을 쓴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부부에게 사채라도 썼냐, 무슨 신세를 졌길래 국정으로 브로맨스를 찍고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조국 전 대표 부부에게 무슨 사채라도 썼냐, 왜 국정에서 브로맨스를 하고 있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표현이 과할 수는 있지만 그 취지는 공감을 하죠. 그런데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본인 재직 시절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 취소하는데 본인이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밀어서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입시 요강에 따라서 뭔가 스펙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게끔 돼 있는 걸 취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워 하셨던 분이 국가교육의 장래를 책임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신 거예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정인 씨를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 쓰임새가 있다고 쳐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적재적소가 아니었다는 취지 하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조국 전 장관이 가장 출소 후에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사과였어야 되죠. 목욕이 아니고 국민께 사과를 하거나 최소한 본인의 딸 스펙 때문에 스펙을 잘못 왜곡시킨 것 때문에 떨어진 다른 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선적이라고 하더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 본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철저히 뭐 솔직히 가시는 건지 몰라도 국민이 볼 때는 국가의 질서나 이런 뭐가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는 다소 위선적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자정에 출소하는 조국 전 대표 과연 국민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격인 국민 임명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늘 저녁 국회에선 전야제가 열립니다. 가수 싸이 씨가 노 개런티로 참여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탁현민 자문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 3년 만에 이제 싸이 씨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부탁을 했고, 근데 싸이 씨가 사실 지금 공연 중이에요. 괜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장문의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내가 어제 부탁한 거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형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안 할 수가 없지. 좀 더 참 민망한 게 아니 또 개런티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오늘 광복절 전야제에서 싸이 공연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참석하지 않아서 국민 임명식은 반쪽 임명식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복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8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인 그 문제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일단 내려놓고 여야가 국민과 함께 8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함께 해야 되는 자리인 게 맞죠. 정치적 비판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뭐 사면이라든가 특검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상당히 공경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80주년 행사는 그냥 단순 정부 행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주인공인 행사인데요. 그것을 단순하게 최근에 어떤 정치적 상황을 내세워서 불참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게 맞는가? 이건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광복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던 윤미향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80주년 광복절 행사에 거기에 뭐 이 대통령의 취임식 격인 국민 임명식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문제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번 광복절 행사만큼은 같이 하는 것이 맞다. 그게 국민들 보기에도 타당한 것이고 이제 그럼으로써 어떤 국민 통합의 새로운 길을 열자는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재고를 하셔서 적어도 내일 본행사에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안타깝죠.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조금 더 충격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또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또한 작년도 광복절에도 국회의장 안 오셨어요. 그때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회의장께서 안 오십니까? 그때 뭐 광복회에 관련된 정부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의장까지 오셔서 그를 봉합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오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저는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로 간에 고쳐갈 건 고쳐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가까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말살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년 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사 압수수색 관련한 말이 소환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 당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의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바로 이곳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500만 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입니다. 국민 10%의 핵심적인 정보를 계좌번호까지 포함해서 온갖 개인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네, 3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탄압이고 역사의 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와 좀 데자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메시지는 그렇게 보이지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3년 전에 민주당사의 압수수색은 사실 수사의 어떤 상당성, 비례성을 넘어섰죠. 그 수사는 이제 김용 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뇌물수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거였는데요. 당시에 김용 부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열흘도 안 된 상태였고요. 실제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관련된 증거나 자료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당시 검찰도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수사는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아니었습니까? 이건 명백히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 그런 수사를 통해서 확보하게 될 증거가 없으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그건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 권성동 의원 관련돼서 통일과의 유착 또 1억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통일교 교인들이 대규모 당에 입당해서 이 연결되는 사실관계를 특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자료 협조 요청을 한 거고 500만 당원 전체의 명단 또 계좌 정보,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특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시도했지만 무조건 맞고 나선 거죠. 저는 그걸 지금 3년 전에 민주당의 사례와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압수수색은 어쨌든 불발이 된 거죠. 그 불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강제 당원 가입 혐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당원 가입이 됐는지를 당원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볼 건가요? 그러니까 특검이 갖고 온 120여 명의 명단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명단을 갖다가 대조해 보겠다는 게 500만 명하고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름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2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했더니 안 맞아요. 그거 전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확인하고 500만 명을 다 보겠다는 거랑 안 맞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 강제 가입했다는 부분은 그 120명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봐가지고 만약 확인이 되면 그냥 기소하면 될 일을 그게 지금 그런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정당에 와서 정당의 근간인 당원 500명의 자세한 스펙을 보겠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선례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 장수적 관련성 때문에 민주당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데 당원들 명단을 전부 다 보겠다. 이거는 저는 사실 정치권에서 전부 다 일치 단결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효성 없는 압수수색이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한길 씨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 씨는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성토했는데요.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당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해서 제가 그 배신자 이렇게 해서 칭호를 했죠. 그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전한기 씨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일단 경고로 하고 가장 큰 주안점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때는 또 누군가 징계 요구를 한다면은 그때는 전한길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를 하자. 네, 전한길 씨 제명 가능성까지 나왔었는데 윤리위에서는 경고 조치가 나왔어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적 시각이나 일부 정치인들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전한길 씨의 행동에 관련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윤리위에서는 전환기 씨가 출석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랫동안 본인의 소명을 들었고 그 소명이 실제 CCTV 등을 통해서 이 영상과 부합하는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맞는 정도의 징계 수준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 그것이 비록 그 외부에서 평가할 때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런 외부적 평가에 맞추기 위해서 징계 수를 높여야 되는 거냐 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윤리위에는 외부 인원이 5명으로 내부 인원 4명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평가나 후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실관계에 부합한 징계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전한길 씨 제명이 아닌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